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적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화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정에 형님, 동생, 뭐 누나 이런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사회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정에서 사회 학습하는 것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뭐 한 자녀 낳기, 두 자녀만 돼도 그나마 나은데 한 자녀가 많은 가정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영향이 사회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데, 일단 어머니들이 애들을 돌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뭐 맡겨놓고 사회활동으로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화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탈사회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온라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라나는 세대들이 뭐 굳이 여러 그 친구들이나 또 사회 구성원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편한 세대가 이제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과 그 살다 보면은 가장 그 잘 안 되는 게 공감하고 소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물론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요즘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불가피할 때는 이루어지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또는 같이 밥 먹으면서 또는 이제 함께 산책도 하고 또 격렬하게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갈등을 또 갖고 풀어나가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학습을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에는 그걸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 그야말로 경험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공감과 소통을 교육 내지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감이라고 이런 거야 또는 소통이라고 이런 거야 하는데 막상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시대, 뭐 탈사회화 시대에 다시 우리들이 입사회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좀 사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게 국가적인 그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사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도 않아요. 2, 3년. 근데 물론 2, 3년이 작은 그 기간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정부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개인들도 이게 그 얼마나 자녀들을 위한 사회화, 그래서 후세를 위한 이런 공감과 소통이 중요할 것이냐. 탈사회와 또는 이제 뭐 요즘 같은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얘 하나 낳거나 안 낳아버리는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미래가 암울하거든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또 불행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 삶이 굉장히 그 메말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공감과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필수적이다. 맨 위에 올려놔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언택트 시대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언택트 시대가 됐고요.
단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화 내지는 보편화됐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고 그 전에 이미 그런 기반 내지는 상황은 완성이 돼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는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이 계속해서 강화되거나 또는 발전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는 온라인 시대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끝나도 상당 동안 지속되거나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이제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길이 이미 활짝 열렸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공감과 소통은 더욱 이제 필요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 뭐 좀 상식선에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순전히 이제 제 경험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올 적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또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원칙을 하나 저는 정했습니다. 연락이 해야 될 부분, 응답을 해야 될 부분은 이건 미루면 안 되겠다.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내지는 이제 한 시간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이 소통과 공감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저도 이제 내가 뭐 연락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소식이 없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가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근데 서운한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계속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공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꺼려져요. SNS로 뭘 하기가. 그래서 반드시 곧바로 응답을 하는 것이 언택트 시대에는 이 공감과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 공감과 소통 언택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만나서 대면에서 이야기할 때보다 좀 더 과감한 또는 이제 과격한 그런 그 어떤 공감을 표현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만나서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나 또는 뭐 음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니까 웬만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밋밋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하트도 좀 막 뿅뿅 날리고 또 뭐 또 그림도 넣고 또 이런 이모티콘도 사용하고 이런 그 과격하게 또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여야 그래야 그나마 공감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큰 의미가 없더라도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만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기대도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SNS 비대면에서의 그 서로 대화는요 정말 의미가 거기서 창출되지 않으면 이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의미인데 거기서는 어쨌든 의미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화의 본질은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있으니만큼 그럼 이 의미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뭐 이런 부분은 좀 개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데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옮겨졌는데 그 옮겨진 그 환경에서라도 이런 그 즉각적인 응답이라든지 또는 과격한 또는 다양한 이 피드백이라든지 또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공감과 소통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어쨌든 접촉을 꺼려지는 건 사실이죠. 저도 누구하고 밥 먹읍시다 또는 차 한잔합시다 이게 참 어려워요. 뭐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밥 먹기도 하고 혼자 커피 사다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빈번해졌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공감과 소통이 사실 위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 있어가지고 몇 가지 그 대안이 있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따로 또 같이 뭐 요즘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따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번에도 보니까 설날마저도 가족끼리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그래서 따로 그러나 계속 따로 갈 수만 없는데 그 가운데서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된다고 했을 적에 적어도 사회적인 룰 안에서 많은 사람이 못 만나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오후에 이렇게 그 좀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이냐 조금 완화가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결정하기 1시간 전쯤에 한 그 젊은 그 부부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조금 더 설까지 이게 연장됐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속 없이 왜 빨리 완화되면 좋잖아 그랬더니 저 시집 안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 시집 가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뭐 이런 준비하고 또 애기 차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고달픈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겠냐.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런 할만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이라도 꼭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이 공감과 소통해 나가고 오히려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좋죠. 네, 싫다고 안 해버리게 되면은 점점 거리 멀어지고 또 이제 오히려 거기만 내가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나한테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없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따로 살지만 함께하는 기회를 노력을 해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생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해서 좀 눈을 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혼자 이렇게 비대면 사회다 보니까 혼자 사는 즐거움도 있고 또 원래 약간 그런 것에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쩔 때는 비대면 사회가 가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다 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 굉장히 그 좋은 특권이랄까 하는 게 이제 저는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긴 하는데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이게 우리에서 그냥 시간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구분을 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 또 한편으로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냥 시간.
뭐 이런 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자기한테 너무 의미 있는 시간, 자기를 창조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들도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가 그냥 하루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일생의 그 중요한 일거리 내지는 그 뭐 스타팅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또는 개인에게도 그런 그 역사들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대면 시대야말로 그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대가 되겠다. 뭐 비대면 시대가 뭐 10년, 20년 계속될지는 없잖아요. 또 이제 언젠가는 또 이렇게 새로 대면화되고 그랬을 적에 그 여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그림도 있고 또 성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개인이 내 그 정체성을 또 새롭게 발견하고 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은 오히려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역사의 발전은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런 그 비대면 접촉 시대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즘 시대의 계층 간이나 또는 부모 자녀 간의 공감과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방법을 굳이 제안을 한다 그러면은, 공감 대화를 좀 해라, 이런 거죠. 그러면 공감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공감 대화는 뭘까? 뭐 따뜻하게 말하는 것일까? 또는 포근하게 말하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공감 대화라고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그 말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가장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화 중에도 이 공감 대화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적어도 12년 동안 수학을 배웁니다. 또 말하기도 배웁니다. 또 뭐 과학도 배웁니다. 근데 뭘 안 배우냐면요, 진짜 공감 대화에 대해서 1년도 안 배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거 저는 이제 조금 이제는 공감 대화를 가르쳐 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나 우리 그 구성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게 조금 덜 배우더라도 사회생활을 함께 하면서 거기서 공감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조금 가능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산업화되고 또 언택트되고 또 온라인되고 하면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점점 이제 희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적에 그냥 대화가 아니라 공감 대화를 배우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구구단을 배워서 자동적으로 수학을 생활하잖아요. 또 가나단을 배워서 자동적으로 읽고 쓰고 하는 걸 생활하잖아요. 공감 대화를 배우게 되면은 공감이 생활에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공감 대화는요,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하지 말고 네 단계를 가지고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일단 관찰을 해라. 우리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라. 잘 살펴보고, 잘 살피지 말고 무턱대고 말하지 말고 상대를 살피고 사물을 살피고 살펴라. 그 다음에 살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그 반응을 봐라.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보잖아요. 자기 반응을 살펴봤더니 나한테 어떤 느낌이 드나, 또 나한테 어떤 감정이 생겨나나, 또 무엇이 떠오르나 하는 이런 두 번째 내 반응을 살펴라. 사실은 그 반응 살피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이 밖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안에서 나를 잘 못 보긴 합니다만은, 이걸 배우면은 들어온 정보가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을 해라.
그냥 이제 매우 피상적인 거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내 반응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고 나서 뭐 결정을 하든지 행동을 해라.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 대화라고 그럽니다. 이 공감 대화에 조금만 익숙해지게 되면요. 저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별이 가요. 그러면 나는 거기다 맞춰줄 수 있고 또는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하자고 제안도 할 수 있고 아주 그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제 좋은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그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패턴이에요. 아기가요. 갓난 아기가 이제 조금 기어다니면서 이제 뭘 봤어요. 뭘 봤냐면은 이렇게 불이 이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얘가 그걸 보고 얘들은 잘 모르니까 저게 뭐지 하고 보다가 만졌습니다. 더 만지니까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래 얘가. 이게 반응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뜨거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불타오르는 거는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만져. 다음에 봐도 안 만져. 이렇게 이제 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친구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어요. 읽고 보니까 이게 그 로미오 이야기, 뭐 줄리엣 이야기, 그 가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가슴에 막 와 닿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또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제 판단,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야, 이 책 정말 좋은 책이다. 이런 책들을 앞으로 내가 좀 고전을 많이 좀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연애 참 좋은 거네. 또는 연애 목숨을 걸만하네. 연애 이거 힘들어. 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공감이 안 되는 시대에 공감 대화를 네 단계로 조금 구별해 보는 방법만 배운다 그러면 굉장히 공감이 재밌어지고요. 또 쉬워지는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좀 배워보라고 권하고 싶죠.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나요? 코로나 관련된 거는 빼야 되겠어요. 네. 코로나 관련된 거 빼고 소통 관련된 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것만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이 네. 어떻게 하면 소통과 공감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네네. 바로 할까요? 네. 네. 공감과 소통의 시작은요. 사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면은 공감이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은 소통이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거죠. 사실은 불통이다 이 말은 공감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나 혼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상대는 피곤하고 나중에 그 사람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과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경청이다 하는 건데요.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두어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경청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존중 경청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심지어 조금 넘어서서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마다 내가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마다 이 존경받을 면이 있거든요. 네. 어른 입장에서 얘들도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뭐 조금 손주가 4시, 5시예요. 근데 손주들하고
8살짜리, 6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1살짜리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야기하다 보니까 손주들한테서도 존중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야, 어떻게 6살짜리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존중을 함을 가지고,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이제 공감과 소통의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경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공감 경청입니다. 공감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다 보게 되면 그분이 느끼는 감정을 나도 이제 같이 느끼게 돼요. 심지어는 본인은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감정마저도 듣는 사람은 잘 들으면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모르는 그를 내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잘 들으면 그런 그 현상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하,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 자기 감정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전달이 돼요. 너무 슬퍼하는구나. 너무 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너무 속상해하는구나.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참 속상하시군요. 그러면요, 그게 이렇게 딱 그 감정이 어루만져지게 되면요, 울기도 하고 그래 내가 속상했구나. 또 내가 억울했구나. 이런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제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 공감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들을 때 대충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어라 하는 거죠. 제가 좀 그 안타까운 것은요, 가끔 그 말하다 보게 되면은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딴짓해. 뭐 이렇게 핸드폰 톡을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톡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응응 하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 딴 데 보고 있다거나 이렇게 그 말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봐요. 심지어는요, 그 연인들끼리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둘이서 이렇게 카카오톡 가지고 서로 그 자기네들 일을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연애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의 본질이 정말 상대방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실은 적극적으로 듣면은요, 그 듣는 사람이나 들어주는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무 별거 아닌 말인데도 잘 들으면은 나한테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또 잘 들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주는 것에 대한 기쁨, 또 감격, 그러면서 말이 또 이제 정리가 돼가고 감정도 정리가 되고 어쨌든 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첫 번째 길은 경청입니다. 잘 듣는 거죠. 코로나19가 처음 시작이 될 적에 그때 이제 미얀마에 2020년도 2월 달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시작이 되면서 미얀마에 갔었는데 그때 미얀마에 가느니 마느니 하면서도 계획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가자. 그러고 이제 왔어요. 오고 나서 거기 그분들이 되게 우리를 기다립니다. 거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75년 만인가 처음 왔는데 그게 우리들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지역도 있어요. 국가에서 부족 간에 아마 그 분쟁이 좀 심한 곳이라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던 곳이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얀마에 또 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지 여사가 이렇게 구금이 돼 있다고 하는 지금 뉴스를 들었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갔다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이제 곧 오지요 하고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럼요 2, 3개월 후면 올 거예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미얀마에서.
그랬는데 와니까 이제 이게 팬데믹 상황이 되고 록다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6개월이면 끝나겠지 그랬는데 웬걸 지금 1년이 딱 됐잖아요.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금년이 지나면서 조금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끝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년까지도 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조금 빨리 끝난다 할지라도 좀 가난한 나라들은 내년까지 좀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듭니다.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나름대로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읽었다가 조금 그 생각하면서 덮어두었던 뭐 에리키 프롬이 존재냐 소유냐 또는 소유냐 존재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존재적인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제 제레미 르프킨이라는 사람도 서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왔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도 소유의 종말이 오고 나눔의 시대 또는 이제 그 접속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는 게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오히려 소유에 대한 집착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집값, 뭐 부동산, 또는 뭐 주식 이런 것들이 뭐 이게 오히려 작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하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 현상이 더 심화됐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보니까 이 엄마가 그 직장 나가는 애들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애들한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무너져 오히려 더 공동체를 그 세워가야 될 이 시기인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공감을 무시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자연을 훼손하고 또 자연을 멀리하고 아무렇게나 대한 데서는 하나의 그 자연이 주는 재앙인데 오히려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보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유적인 인간에서 좀 존재적인 인간으로, 그다음에 좀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는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또 이렇게 좀 전환이 필요한, 그다음에 정말 불통의 시대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가 다른 데보다는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공적 자금도 투자해야 되고 또 무슨 재난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이슈화 삼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같이 공감하는 교육 내지는 훈련 또는 이런 캠페인,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앞서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요즘 그 고민도 많고,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청소년들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학교 가가지고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전파도 하고 훈련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에 금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